내 이름은 박민지다. 진짜 이름이 아니다. 절대 공개적으로 진짜 이름을 쓸 수 없다. 건넌 지 6년이 지났는데 중국에 아직도 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적절한 가격이면 나를 북한으로 돌려보낼 사람들. 그리고 돌아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다. 우리 가족 3대가 죽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다. 새 이름, 새 신분, 새 삶. 하지만 옛삶 머리를 숙이고 규칙을 따르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청진의 두 아이 엄마는 매일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다음 몇 분 동안 세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북한의 평범한 가족이 어떻게 모든 걸 걸기로 결정하는가. 자녀들의 생명을 포함해서 한겨울에 세계에서 가장 감시되는 강 중 하나를 건너기 위해. 그리고 왜 그 횡단이 단지 자유에 관한 게 아니라 한국 국가정보원이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거였는지. 둘째, 영하 20도 얼음 위에서 자녀들과 함께 27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조용하게 유지하기 위해 3번 약을 먹이는 게 어떤 느낌인지. 7살 딸이 너무 격렬하게 떨어서 이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보고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속삭여야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 얼음 위에서 1분 더 있는 게 그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셋째, 왜 남편이 공책을 들고 다녔는지. 비닐에 쌓인 작은 공책 하나, 우리 목숨보다 더 가치 있었던 왜 그 공책이 국정원을 완전한 침묵에 빠지게 했는지. 마침내 그들이 그걸 봤을 때. 그리고 왜 남편이 8개월 동안 기록한 것 덕분에 3명의 북한 관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여행이 금지됐는지. 왜냐하면 그 강에서의 27시간은 탈출에 관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증언에 관한 거였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들이 잊히지 않게 하는 것에 관한, 어떤 탈북자도 가져온 적 없는 증거를 가져오는 것에 관한. 하지만 우리가 왜 모든 걸 걸었는지, 왜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하루가 넘게 얼음 위에 얼렸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결정에 이르렀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건 2018년 10월에 시작된다. 우리 이웃이 아들의 문자 메시지 때문에 아파트 밖으로 끌려나가는 걸 본 날. 그 얼음 위에 선 순간의 감촉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었다. 두만강에 얼어붙은 강 표면 하나하나의 금이 간 틈새로 죽음 그 자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든 건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었다. 내 가슴에 안긴 생후 3개월 된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걸 듣는 거였다. 우리가 그 얼음 위에 발을 디딘 지 이미 14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도 13시간이나 더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한다는 게 국경을 넘는 거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탈북은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2019년 2월 그날 밤, 나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조차 우리 같은 사례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아기를 데리고 강을 건너려고 시도한 게 우리가 처음이어서가 아니다. 북한 국경수비대가 우리로부터 5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순찰을 도는 동안 우리가 그 강 위에서 27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텨야 했던 그 구체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기고 있던 건 단순히 자유를 향한 희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수비대가 그걸 발견했다면 우리만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3대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하루가 넘도록 얼어붙은 강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아야 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탈북자가 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탈출을 결심한 건 그날 밤 얼음 위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3년 전 청진의 3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내 인생이 어떻게든 정상적일 수 있다고 아직 믿었을 때. 내 이름은 박민지다. 물론 진짜 이름은 아니다. 북한에서 나는 6년 동안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국영 섬유 공장에서 회계 일을 했다. 남편 성우는 국제 제재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무너진 광물 가공 공장의 기술자였다. 그래서 우리 둘 다 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로 살아남았다. 우리가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회색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 하지만 여기서 남한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 생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단순히 가난만이 아니다. 가난은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너를 천천히 파괴하는 건 끊임없는 감시다. 네가 하는 모든 말, 네가 대화하는 모든 사람,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볼 때 네 얼굴의 모든 표정,
모든 게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 이웃, 내 동료, 심지어 내 7살짜리 아들까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온수도 없고 운이 좋으면 하루에 3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는 아파트 건물 4층에 살았다. 벽이 너무 얇아서 이웃들의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건 저주이자 축복이었다. 저주인 이유는 사생활이 없기 때문이고 축복인 이유는 인민반장 동네 감시 책임자 이 야간 순찰을 할 때를 감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걸 들으면 즉시 가져서는 안 되는 모든 걸 숨겼다. 중국 돈,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금지된 주파수로 맞춰진 작은 라디오. 내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다. 어둠 속에서 일어났다. 전기가 그렇게 일찍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침이라고 부르는 걸 준비했다. 뜨거운 물에 옥수수 가루를 조금 넣은 것. 그게 있으면 성우는 이미 깨어 있었다. 창가 옆 작은 책상에 앉아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그가 뭘 쓰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고 나도 절대 묻지 않았다. 그건 우리 결혼 생활의 암묵적인 규칙 중 하나였다. 모르는 게 더 안전한 것들이 있었다. 6시 15분에 7살 난 큰딸 혜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아기 지우를 낡은 천으로 등에 업었다. 그리고 공장까지 40분을 걸어갔다. 거기서 재료가 없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 공장에서 일하는 척하며 8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야 했다. 공식 진단서 없이 3일 이상 연속으로 결근하면 인민반장이 집에 와서 신문했다. 그리고 일주일을 빠지면 너희 가족 전체가 사회주의 의무 포기로 신고됐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춥고 축축한 건물에 가서 녹슨 재봉틀들에 둘러싸여 앉아 공화국의 영광에 기여하고 있는 척했다.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동안 진짜 일을 했다. 장마당에서의 움직임을 계획했다. 누가 중국 국경에 연줄이 있는지, 누가 약을 구할 수 있는지, 누가 방금 몇 년 전에 탈출한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그게 진짜 북한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념이 아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상인이자 범죄자이니 지하 생존 경제였다. 모든 거래가 누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 너를 구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곳. 하지만 그런 끊임없는 생존의 삶 속에서도 기쁨 같은 것에 작은 순간들이 있었다. 전기가 들어오고 숨겨둔 USB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밤들. 볼륨이 너무 낮아서 스피커에 귀를 붙여야 했다. 또는 혜진이가 학교에서 집에 와서 배운 노래를 속삭여줄 때 외우도록 강요받은 선전 노래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든 노래. 또는 성호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소로 나를 쳐다볼 때 그 미소의 의미는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우리는 함께다. 그걸로 충분하다였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충분하지 않게 됐다. 2018년 10월이었다. 지우는 겨우 2달이었다. 나는 아파트에서 지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비명 소리를 들었다. 싸움의 비명이 아니었다. 순수한 공포의 비명이었다. 창문으로 뛰어가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3명이 아래층 이웃인 김 여사를 건물 밖으로 끌고 가는 걸 봤다. 그녀의 10대 아들은 거리에서 맞으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다른 이웃들은 창문에서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규칙을 알았으니까. 개입하면 다음은 너다. 그날 밤 늦게 우리는 김 여사의 범죄를 알게 됐다. 그녀의 아들이 국경 근처 네트워크에 연결된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걸렸고 2년 전에 한국으로 탈출한 형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게 전부였다. 문자 메시지 하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날 밤 어둠 속에 누워 지우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걸 바꾼 생각이 들었다. 고상하거나 영웅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훨씬 더 단순하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내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 형한테서 온 문자 메시지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두지 않겠다. 나는 성호를 향해 돌아누웠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는 말을 속삭였다. 우리 나가야 돼. 긴 침묵이 있었다. 너무 길어서 어쩌면 그가 잠들었거나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얇은 이불 아래서 그의 손이 내 손을 찾는 걸 느꼈고 그는 한 번 꽉 쥐었다. 세게. 그건 그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둘 다 몰랐던 건 우리의 탈출 결정이 우리의 탈출을 무한히 더 위험하게 만들 어떤 것과 겹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성호가 몇 달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던 어떤 것,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새벽마다 창가 옆 공책에 쓰고 있던 어떤 것, 그 어둠 속 대화, 이틀 후 성호가 나를 산책시켰다. 그것 자체가 이상했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 없이 함께 걷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누군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10월 오후, 일본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우리는 2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청진의 텅 빈 거리를 걸었다. 마침내 우리는 낡은 조선소 근처에 멈췄다. 녹슨 금속 구조물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 시끄러워서 아무도 우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었다. 성우가 나를 향해 돌아섰고 나는 그의 눈에서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봤다. 정확히 두려움은 아니었다. 더 무거운 것이었다. 죄책감이었다. 민지,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해온 일, 배가 조이는 게 느껴졌다. 북한에서 남편이 8개월 동안 비밀리에 뭔가를 해왔다고 말할 때 가능성은 모두 끔찍하다. 다른 여자와 엮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 중 가장 작은 것이다. 국가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됐을 수도 있는데 그건 죽음을 의미한다. 아니면 국가를 위해 밀고자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결혼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그냥 말해줘. 나는 최악에 대비하며 속삭였다. 성우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비닐에 쌓인 작은 공책을 꺼냈다. 그 새벽마다 채우고 있던 바로 그 공책. 그가 펼쳐서 내게 보여줬다. 페이지들은 그의 작고 정확한 글씨로 뒤덮여 있었는데 한국어가 아니었다. 숫자들이었다. 숫자, 날짜, 암호명의 열들. 이게 성호가 말했다.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목격한 모든 공개 처형 기록이야. 내 공장에서 사라진 모든 노동자, 수용소로 보내진 모든 가족, 이름, 날짜, 그들에게 더 씌운 거짓 혐의. 나는 죽음으로 가득 찬 그 페이지들을 쳐다봤고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다. 왜 그가 그렇게 멀어져 있었는지, 왜 가끔 새벽 3시에 그를 눈을 뜨고 천장을 쳐다보며 깨어있는 걸 발견했는지, 왜 지난 8개월 동안 10년이나 늙어 보였는지, 왜 내가 물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걸 하는 거야?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모든 이름, 그 모든 사람들. 체제는 그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해. 그들의 가족들은 너무 겁먹어서 그들에 대해 말할 수 없어.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들이 결코 살지 않았던 것처럼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 모든 세부사항. 우리가 여기서 나갔을 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말할 수 있도록 내 첫 반응은 자부심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공황이었다. 성호, 만약 누가 이걸 찾으면 알아. 그가 나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우리 나가야 해. 빨리. 왜냐하면 이 공책을 가지고 보내는 메일이 우리가 발각될 수 있는 하루가 더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발각되면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 둘 다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정치범 수용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3대를 위한 거였다. 조부모, 부모, 자녀, 모두 누구도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지옥에 갇히는 거다. 그리고 성호가 그 공책에 가지고 있는 건 단순히 범죄가 아니었다. 반역이었다. 국가범죄의 문서화였다. 너를 죽이기 전에 몇 달 동안 고문당하는 종류의 것. 지난 5년 동안 말했던 모든 사람을 밀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더 있어. 성호가 계속했고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더 있을 수 있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는 게 뭐야? 지난달에 공장의 감독관 중 한 명이 질문하기 시작했어. 쉬는 시간에 어디 가는지, 왜 항상 그 공책을 가지고 다니는지. 나는 그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세상이 내 발밑에서 기울었다. 감독관이 의심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체포하러 오기까지 며칠, 어쩌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있어? 내가 물었다. 성호가 그 피곤한 눈으로 나를 봤다. 모르겠어. 어쩌면 한 달, 어쩌면 그보다 적게. 그날 밤 혜진이와 지우가 자는 동안 성호와 나는 우리 부엌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속삭이며 얘기했다. 우리 돈을 세었다. 우리는 빈 쌀통에 숨겨둔 중국 위안화로 미화 5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있었다.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걸 돕는 브로커들은 사람당 최소 0달러를 받았고 우리는 4명이었다. 엄마 보석을 팔 수 있어. 내가 제안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가치 있는 것. 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은 목걸이와 귀걸이 한 쌍이었다. 충분하지 않아. 성호가 말했다. 그걸로도 우리는 겨우 700, 800달러에 도달할 거야. 그리고 그건 중국에 있을 때 필요한 걸 세지 않고 우리는 침묵 속에 있었고 불가능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고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성호가 그날 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피를 얼게 만든 말을 했다. 브로커 없이 시도해야 할 거야. 그가 말했다. 우리가 혼자 건너가야 해. 도움 없이 두만강을 건너는 건 거의 자살이었다. 브로커들은 국경 수비대의 순찰 패턴을 알고 있었다. 울타리의 약한 지점을 알고 있었다. 반대편에 어느 중국 마을이 안전하고 어느 곳이 즉시 난민들을 중국 당국에 신고할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중국 당국은 우리를 처형당하기 위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브로커 없이는 우리는 완전히 장님이 돼서 모든 단계를 추측해야 했다. 하지만 성호가 옳았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다. 충분한 돈이 없었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얻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고 그 감독관이 의심을 계속하는 매일이 우리 체포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였다. 언제? 내가 물었다. 2월. 성호가 즉시 대답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계산한 것처럼 강이 완전히 얼어붙을 거야. 아이들이랑 건너기 더 쉬울 거야. 그리고 추위가 잔인해서 경비병이 적을 거야. 2월. 그건 우리에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시도에 우리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걸려고 한다는 걸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4개월을 줬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너한테 말해주지 않는 북한 탈출에 대한 진실이 있다. 네가 용감해서 하는 게 아니다. 대안이 죽음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미 감옥에서 살고 있고 안에서 하루 더 사는 것보다 나가려고 시도하다 죽는 게 낫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날 밤 자기 전에 나는 내 아이들을 봤다. 우리의 유일한 두꺼운 담요 아래 웅크리고 있는 혜진이. 그의 작은 즉석요람에서 부드럽게 숨쉬고 있는 지우. 그리고 생각했다. 4개월 후에 우리는 자유롭거나 죽었을 거다. 중간은 없었다. 그 다음 4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은 시간이었다. 길었던 이유는 매일이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언제든 우리가 발각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짧았던 이유는 시간이 너무 빨리 빠져나갔고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았고 계획해야 할 게 너무 많았고 아무것도 적을 수 없으면서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탈출을 준비하는 첫 번째 규칙은 일상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다. 조금도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알아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공장에 계속 갔다. 토요일마다 의무적인 자아 비판 회의에 계속 참석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들을 때 올바른 순간에 계속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공포와 기대감으로 떨고 있었다. 성호는 두만강 근처에서 복무했던 직장 동료 중 한 명을 통해 국경 지역 지도를 구했다. 물론 직접 요청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그는 이 남자와 점심 식사를 나눠 먹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신뢰를 얻었다.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딸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지리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남자는 종이 조각에 대충 지도를 그려줬고 감시탑이 어디 있는지, 경비병들이 어디서 교대하는지, 강이 어디서 가장 좁은지 표시했다. 그 종이 조각은 우리의 성경이 됐다. 성호는 2주 동안 그걸 외웠고 그 다음 태웠다. 발견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내게 세부 사항을 속삭였다. 강에 굴곡이 있어 주요 검문소에서 동쪽으로 3km. 거기서 강이 좁아져. 겨울에는 얼음이 더 두꺼워. 경비병들은 이 시간마다 지나가는데 패턴이 있어. 먼저 4명팀, 30분 후에 2명팀. 우리는 그 30분의 창에서 움직여야 해. 성호가 경로를 외우는 동안 나는 아이들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준비시키지? 나는 혜진이에게 침묵 게임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우리가 스파이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고의 스파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긴 시간 동안 완전히 조용히 있을 수 있다고. 그녀가 잘하면 작은 사탕으로 보상했다. 우리 아파트에서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10분, 20분,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연습을 했다. 왜 중요한지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그게 반사작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시켰다. 지우, 아기에게는 준비가 달랐다. 생후 6개월에 나는 여전히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축복이자 저주였다. 축복인 이유는 아기 음식을 들고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고 저주인 이유는 아기들은 울고 잘못된 순간의 울음은 우리 모두를 죽일 거였기 때문이다. 나는 장마당을 뒤져서 마침내 밀수된 중국 약을 파는 여자를 찾았다. 그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긴 여행 동안 아기가 자는 걸 도울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봤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그녀가 정확히 내가 그걸 왜 필요로 하는지 안다는 걸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약초 시럽병을 팔았다. 적은 용량. 그녀가 경고했다. 아주 적게. 너무 많으면 깨어나지 않을 거야. 그 말들은 몇 주 동안 나를 괴롭혔다. 내 아기를 조용하게 유지하기 위해 약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대안은 뭐였나? 우리가 건너는 동안 지우가 울면 우리는 발각될 거였다. 죽임을 당할 거였다. 아니면 더 나쁘게 우리가 죽기 전에 수년 동안 고통받을 수용소로 보내질 거였다. 우리는 옷도 필요했다. 특정한 옷. 2월에 두만강 근처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는 겹겹이 필요했지만 갑자기 새 옷을 살 수 없었다.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11월과 12월 동안 나는 다른 시장에서 한 번에 한두 개씩 중고 옷 조각들을 사기 시작했다. 여기서 스웨터 하나, 저기서 보온 바지, 도시 반대편 판매자에게서 두꺼운 양말, 모든 걸 벽장 맨 밑, 아무도 더 이상 쓰지 않는 찢어진 담요 아래 낡은 천가방에 숨겼다. 새 옷을 추가할 때마다 안도감과 동시에 공포를 느꼈다. 안도감은 우리가 준비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고, 공포는 모든 물건이 우리 의도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더 있었다. 살 수도 훔칠 수도 없는 것.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성공하지 못할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준비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성호와 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나눴다. 만약 나한테 뭔가 생기면 성호가 말했다. 너는 아이들과 함께 계속 가야 해. 멈추지 마. 나를 도우려고 하지 마. 그냥 뛰어. 안 돼. 나는 즉시 말했다.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민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해. 만약 우리 중 하나가 잡히면 다른 한 명은 아이들을 위해 살아남아야 해. 약속해. 약속하고 싶지 않았다. 내 존재의 모든 섬유가 남편을 뒤에 남겨두는 생각에 반항했다. 하지만 그가 옳았다. 우리는 혜진이와 지우를 생각해야 했다. 그들은 적어도 한 명의 부모는 반대편에 있어야 했다. 약속해. 성호가 고집했다. 약속해. 나는 속삭였다. 비록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짜 순간이 오면, 만약 온다면 나는 그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들어야 했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줬다. 12월이 지나갔다. 1월이 왔다가 갔다. 그리고 갑자기 2월 중순이었고 강은 가장 얼어붙은 지점에 있을 거였다. 때가 됐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전혀 자지 못했다. 내 아이들을 쳐다보며 깨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을 외웠다.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몰랐으니까. 혜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내일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모르고 지우는 잠에서 움직였다. 그의 작은 주먹들이 꽉 쥐어져 있었다. 우리가 뒤에 남기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물질적인 면에서 많지 않았다. 우리는 절대 많이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세상을 남기고 있었다. 우리가 유창하게 말하는 유일한 언어, 우리 조상들의 무덤. 감옥 안에서의 정상적인 삶의 작은 가능성.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자유. 그 단어는 거의 신화적으로 들렸다. 동화에서 나온 것처럼 두려움 없이 말할 자유. 원하는 걸 읽을 자유. 독재자를 숭배하도록 세뇌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자유. 선전기계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할 자유. 그걸 위해 죽을 가치가 있었다. 가치가 있어야 했다. 그날은 2019년 2월 18일이었다. 월요일. 우리가 월요일을 선택한 이유는
의무적인 일요일, 정치학습의 날,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지쳐있고 덜 경계할 때, 그날 아침 기온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다. 완벽했다. 추우면 추울수록 순찰 중인 경비병이 적었다. 새벽 4시 30분에 깼다. 사실 한 번도 잠들지 않았지만 성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 앉아서 자기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이미 머릿속으로 100번도 더 한 말 외에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아이들을 조용히 옷 입혔다. 각자 세 겹의 옷. 혜진이가 크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새벽 4시 30분인데 내가 그녀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옷을 입히고 있었다. 그녀는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침묵 게임. 내가 속삭였다. 지금 시작이야. 내가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말하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아이도 가져서는 안 될 진지함이 그녀의 7살 작은 얼굴에 있었다. 지우에게는 전날 밤 짜낸 모유에 약초, 시럽 한 용량을 섞었다. 내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다 쏟을 뻔했다. 적은 용량, 아주 적게. 너무 많으면 깨어나지 않을 거야. 판매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 울렸다. 그녀가 말한 걸 정확히 측정했다. 한 방울도 더 안 됐다. 지우는 불평 없이 마셨고 10분 안에 그의 눈이 감겼다. 그의 숨이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평화롭게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잠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 아기에게 약을 먹인 거였다. 그 생각이 내 배를 뒤틀리게 했지만 나는 그걸 아래로 밀어냈다. 지금 죄책감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죄책감은 우리가 반대편에서 살아있을 때를 위한 사치였다. 정확히 새벽 5시에 우리는 아파트를 나섰다. 이 시간에 나가야 했다. 왜냐하면 이게 아침 교대 근무자들이 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일찍 일하러 가는 또 다른 가족일 거였다. 아니면 그렇게 바랐다. 나는 내 가장 큰 코트 아래 숨겨서 가슴에 묶인 지우를 데리고 있었다. 성우는 바닥에 약간의 음식과 옷 아래 비닐에 쌓인 공책이 숨겨진 작은 배낭을 들고 있었다. 혜진이는 우리 사이를 걸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아빠의 손을 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용감한 아이, 침묵 게임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다. 청진의 거리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전기는 이 시간에 절대 오지 않았다. 우리는 건물에 붙어서 걸었다. 우리 발걸음이 다져진 눈 위에서 삐걱거렸다. 모든 소리가 아침의 침묵 속에서 증폭된 것처럼 보였다.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근처 어딘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성호로 하여금 내 팔을 움켜쥐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경에 더 가까워지는 모든 미터가 우리가 알던 삶에서 더 멀어지는 미터였다. 계획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온성, 중국과의 국경 근처 도시로 가는 첫 버스를 타는 거였다. 누군가 물어보면 준비된 이야기가 있었다. 성호의 아픈 여동생을 방문하고 있다고. 장마당에서 200위안에 산 위조 서류가 있었다. 좋은 서류는 아니었지만 운이 좋으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거였다.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40분 거리였다. 하지만 겨우 20분 걸었을 때 내 심장을 멈추게 한 무언가를 봤다. 검문소. 거기 검문소가 있으면 안 됐다. 그 교차로에는 전에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거기 있었다. 접이식 테이블, 손전등을 든 2명의 경비병.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멈추고 있었다. 성우도 동시에 그걸 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순수한 공황이 그 1초의 시선에서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검문소에 다가가면 그들이 서류를 요구할 거였다. 우리 배낭을 확인할 거였다. 여분의 옷을 전부 볼 거였다. 질문을 할 거였다. 그리고 지우를 너무 자세히 보면 그가 너무 조용하다는 걸, 약을 먹었다는 걸 알아챌 거였다.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건 우리 경로에 30분을 더하는 거였고, 그건 첫 버스를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그건 우리의 신중하게 계획된 일정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시장 루트. 성우가 너무 낮게 속삭여서 거의 듣지 못했다. 그는 낡은 시장 건물들을 구불구불 지나가는 대체 경로를 말하고 있었다. 더 길고, 더 어둡고, 더 위험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밀수꾼들과 도둑들이 활동하는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검문소는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권이 없었다. 우리는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썩은 쓰레기 냄새가 즉시 나를 강타했다.
겨울에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없어서 쓰레기가 거리에서 얼어붙었다. 골목은 얼어붙은 쓰레기, 검고 미끄러운 얼음으로 변한 더러운 물로 가득했다. 혜진이는 두 번이나 거의 넘어질 뻔했다. 성호가 그녀를 들어올려 등에 업었다. 비록 배낭과 그녀의 무게를 합친 게 그를 지치게 하는 게 보였지만 골목은 시장의 낡은 구역으로 이어졌다. 깨진 창문이 있는 낡은 콘크리트 건물들. 어둠 속에서 그들은 거대한 죽은 동물의 뼈대처럼 보였다. 건물 중 하나에서 나오는 낮고 수상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밀수꾼들이 거래를 하고 있었다. 아니면 더 나쁜 것. 쳐다보지 마. 성우가 속삭였다. 그냥 계속 걸어. 하지만 우리가 세 번째 건물을 지나갈 때 한 인물이 그림자에서 나왔다. 남자, 키 크고 뼈만 남을 정도로 마른 우리 길을 막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가 우리 옷, 겹겹이 성우의 배낭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일찍 어디 가나? 남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마치 돌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 모든 좋은 옷을 입고 중요한 곳에 가는 게 틀림없네. 내 마음이 달렸다. 도둑이었나? 밀고자? 잡혀서 돌려보내진 전 탈북자로 이제 탈출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체제를 위해 일하는 건가? 성호가 앞으로 나섰다. 남자와 우리 가족 사이에 자리 잡았다. 아픈 가족을 방문하러 갑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남자가 웃었지만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어둠을 본 누군가의 소리였다. 아픈 가족. 물론이지. 모두가 아픈 가족을 방문하러 가지. 그가 더 가까이 왔다. 여기 요점이 있어. 이건 내 골목이야. 내 구역. 지나가고 싶으면 통행료가 있어. 도둑. 그냥 도둑이었다. 안도감이 1초 동안 나를 휩쓸었다. 도둑은 다룰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을 때 죽었다. 돈을 주면 여행의 나머지를 위한 충분한 돈이 없을 수도 있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소리칠 수도, 누군가에게 알릴 수도, 아니면 더 나쁘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었다. 성호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다. 50위안. 많지 않지만 뭔가는.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성호가 말했다. 남자는 돈을 낚아채서 희미한 달빛에 살펴봤다. 그러고는 성호를 받고 그 다음 나를, 그 다음 성호의 등에 있는 혜진이를. 그의 눈이 내 코트 아래 지우가 묶여있는 불룩한 부분에 멈췄다. 끔찍한 1초 동안 나는 그가 더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다. 배낭을 원할 거라고, 우리를 발각할 거라고. 하지만 그때 그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걸 했다. 뒤로 물러서서 골목 끝을 가리켰다. 똑바로 가. 그가 낮게 말했다. 벗어나지 마.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나를 보지 못했어. 우리는 1초 동안 얼어붙었다. 이걸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가. 남자가 말했다. 이제 더 크게. 내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그를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 발걸음이 급했지만 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뛰는 건 관심을 끌 거였다. 하지만 내 몸의 모든 본능이 뛰어, 뛰어, 뛰어라고 소리쳤다. 마침내 시장 골목의 미로에서 나와 주요 거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버스 정류장을 봤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있었다.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5시 47분. 첫 버스는 6시에 출발했다. 해냈다. 하지만 정류장에 가까워졌을 때 내 온몸을 긴장시킨 또 다른 무언가를 봤다. 정류장 입구에 경비병들이 있었다. 2명. 들어가게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성호. 나는 숨을 쉬었지만 그는 이미 그들을 봤다. 위조 서류. 그가 말했다. 사용해야 할 거야. 우리가 산 가짜 여행 서류는 온성의 가족을 방문하는 두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거였다. 기술적으로 우리 상황과 일치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는 누구에게나 명백히 가짜였다. 종이가 잘못된 종류였다. 도장이 약간 흐릿해 보였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로 서류 번호를 확인하기로 결정하면,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이 버스를 타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시간 창 동안 강에 도착하지 못할 거였다. 우리는 줄에 섰다. 앞에 7명이 있었다. 6, 5. 통제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희망을 줬다. 경비병들은 거의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빠른 일별과 지나가라는 손짓. 앞에 4명, 3명. 그때 경비병 중 한 명이 남자를 멈추고 가방을 열라고 했다. 남자가 항의했다. 경비병이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비병이 다가왔다. 그들이 남자의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밀수품, 중국 담배. 남자는 줄에서 끌려나갔다. 항의하며 옆 건물로 끌려갔다. 경비병들이 이제 경계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더 신중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앞에 2명, 1명. 그러고는 우리 차례였다. 경비병이 서류를 달라고 손을 뻗었다. 성호가 확고한 손으로 건넸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에 지우가 느껴졌다. 그의 약에 취한 느린 숨. 혜진이가 성호의 다리를 움켜쥐고 있는 게 느껴졌다. 완벽하게, 조용하게, 게임을 하며 경비병이 서류를 봤다. 얼굴을 찡그렸다. 더 자세히 봤다. 이 도장들, 그가 말했다. 다르게 보이는데 내 심장이 멈췄다. 이게 전부였다. 우리가 잡혔다. 강에도 도착하지 못했다.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그때 성호가 뭔가 훌륭한 걸 했다. 우리가 연습한 적 없는 어떤 계획에도 없던 것. 그가 웃었다. 자연스럽고 피곤하고 약간 짜증난 웃음. 네. 청진지역 사무소 도장은 항상 엉망이에요. 절반은 충분한 잉크가 없어요. 제 여동생이 아픈데 이 서류를 받는데 3일이 걸렸어요. 계속 잘못 나와서요. 완벽한 톤이었다. 긴장하지 않았다. 방어적이지 않았다. 그냥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에 대해 불평하는 피곤한 남자. 북한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경비병이 성호를 봤다. 그러고는 서류를 다시 봤다. 그러고는 나와 아이들을 봤다. 1초, 2초, 3초.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돌려줬다. 가세요. 내가 듣고 있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가라고? 그냥 그렇게? 성호가 서류를 받고 내 팔을 잡고 우리는 버스로 걸어갔다. 빠르지 않게, 느리지 않게, 그냥 걸었다. 마치 모든 게 완벽하게 정상인 것처럼. 마치 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것처럼 버스에 탔다. 뒤쪽에 자리를 찾았다. 버스는 국경 공장으로 가는 노동자들, 몇몇 시장 판매자들, 몇몇 가족들로 거의 차 있었다. 정확히 새벽 6시에 버스가 출발했다. 해냈다. 청진에서 나왔다. 국경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하지만 버스가 북한에 얼어붙은 도로를 덜컹거리며 가는 동안 창밖으로 새벽의 어둠을 쳐다보며 나는 어려운 부분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국경에 도착하는 건 한 가지였고 강을 건너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 강 어딘가에 우리가 살아남을 만큼 충분히 강한지 시험할 27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면 우리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는지. 버스 여행은 4시간 반이 걸렸다. 딱딱한 좌석에 앉아서 4시간 반. 약에 취한 지우를 가슴에 안고 그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창밖을 보면서 4시간 반. 풍경이 회색 건물에서 얼어붙은 들판으로 그 다음 국경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눈 덮인 언덕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혜진이는 성호에게 기대어 잠들었다. 내 용감한 아이.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하는 긴장에 지쳐서 나는 그녀가 자는 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생각했다. 7살 아이가 이런 걸 겪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어린 시절이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동화를 읽는 법을 배우는 대신 살아남기 위한 침묵 게임을 배우는 것으로 구성됐다는 게 버스는 오전 10시 30분경 온성에 우리를 내려줬다. 청진보다 더 작은 마을이었다. 건물도 더 낮고 거리도 더 좁았다. 하지만 여기는 더 많은 활동이 있었다.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 모퉁이의 군인들. 공기 자체가 달랐다. 국경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 데서 오는 일종의 신경질적인 전기로 충전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성호가 속삭였다. 우리가 거리를 걷는 동안 가족을 방문하는 관광객인 척하면서 낮 동안에는 강에 가까이 갈 수 없어. 눈이 너무 많아. 그건 이 마을에서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8시간을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내 몸의 모든 신경이 뛰라고, 움직이라고, 이걸 한 번에 끝내라고 소리치는 동안 정상인 척해야 하는 8시간. 묽은 국과 딱딱한 빵을 파는 작은 구경식당을 찾았다. 우리의 소중한 위안화 일부로 돈을 내고 구석에 앉아서 천천히 먹으며 음식이 오래가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식당은 다른 구석에서 장기를 두는 두 노인과 주인이거나 그냥 다른 손님일 수도 있는 여자 외에는 거의 비어 있었다. 알 수가 없었다. 지우는 정오쯤 깼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떴다. 약 효과로 혼란스러워하며 나는 즉시 그를 내 가슴에 댔다. 먹이기도 하고 조용하게 하기도 하려고.
그는 굶주린 듯 마셨고 나는 그가 괜찮다는, 너무 많은 약을 주지 않았다는, 깨어났다는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깨어났으니 새로운 문제가 있었다. 기저귀를 갈아야 했다. 움직여야 했다. 아기들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8시간이 더 있었고 그 다음 강에서 누가 알겠는가 얼마나 더. 오늘 밤 그에게 약을 더 줘야 해. 나는 성우에게 속삭였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고뇌를 봤다. 우리 둘 다 이걸 싫어했다. 하지만 대안은 불가능했다. 시간이 느리게 지나갔다. 오후 2시, 3시, 4시. 겨울 해가 하늘에서 낮아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후 5시 30분쯤 어둠이 충분히 내렸을 때 성호가 말했다. 때가 됐어. 우리는 식당을 나와서 동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성호가 외운 강의 굴곡이 있는 곳을 향해 마을 외곽으로 걸어가야 했다. 점점 덜 다녀진 흙길을 따라가며 군사초소를 지나갔지만 50m 떨어져 있었고 경비병들은 검사하고 있는 트럭으로 바빴다. 기온이 잔인하게 떨어졌다. 내 숨이 하얀 구름으로 나왔다. 내 손가락은 이미 얇은 장갑 안에서 감각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겨우 시작했을 뿐이었다. 점점 더 야생이 되는 지형을 30분 동안 걸은 후 내가 기대하고 두려워하던 소리를 들었다. 강, 흐르는 물소리가 아니었다. 얼어붙은 물에 이상한 침묵이었다. 얼음을 가로질러 부는 바람에만 방해받는 시간이 멈춘 세상의 소리였다. 성호가 내 팔을 움켜쥐고 가리켰다. 성긴 나무들을 통해 나는 얼어붙은 두만강의 하얀 광활함을 볼 수 있었다. 유령 도로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차오르는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며 반대편, 어쩌면 20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있었다. 자유, 삶. 하지만 우리와 그 반대편 사이에는 깨질 수 있는 200m의 얼음이 있었다. 우리를 볼 수 있는 경비병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기온. 여기, 성호가 속삭였다. 강가 근처 작은 덤불 무리로 우리를 데려가며 경비병들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우리는 덤불 뒤에 웅크렸다. 모두 함께 꽉 붙어서 혜진이가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몰랐다. 아마 둘 다. 나는 그녀를 내 팔로 감싸고 할 수 있는 한 내 몸으로 그녀를 덮었다. 지우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용량을 줄 시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약초 시럽병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볼 수 없었다. 느낌으로, 기억으로 가야 했다. 제발. 나는 특별한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적절한 양이게 해줘. 조금 더 짠 모유와 섞어서 지우에게 줬다. 그가 마셨고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울지 않았다. 15분 안에 그의 눈이 다시 감겼다. 저기, 성호가 갑자기 속삭였다. 강을 가리키며. 나는 그의 손가락을 따라갔고 불빛들을 봤다. 네 개의 손전등, 강을 따라 대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오후 7시, 순찰의 국경 경비병들. 우리는 그들이 지나가는 걸 봤다. 그들의 불빛이 얼음 표면을 쓸며 발자국을 찾고 활동의 어떤 신호든 찾고 있었다. 강이 굴곡 주위로 완전히 시야에서 벗어나는데 10분이 걸렸다. 이제 이명 순찰대가 오기 전에 30분이 있어. 성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냥 건너뛸 수 없어. 중간에 우리를 보면 숨을 곳이 없어. 다르게 해야 해. 다르게. 어떻게? 내가 물었다. 비록 이미 답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지만 성호가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서 미친 짓과 맞먹는 결단을 봤다. 기어가. 천천히. 얼음 위 눈과 섞이도록 최대한 하얗게 입어. 그리고 경비병들을 듣거나 보면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 움직이지 마. 근육 하나도.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성호.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가 떨리며 영하 22도야. 그 얼음 위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없어. 얼어 죽을 거야. 알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아래 공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야. 뛰면 그들이 볼 거야. 빠르게 기어가면 들을 거야. 얼음은 소리를 내. 모든 움직임이 마찰, 삐걱거림을 만들어. 느려야 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경비병들이 오면, 우리가 완전히 조용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지 못할 거라고 믿어야 해. 끔찍한 계획이었다. 아마 자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얼어붙은 강을 쳐다보면서 나는 그가 옳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위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걸 꺼냈다. 나는 하얀 스카프가 있었다.
성우는 어두운 재킷 위에 입은 하얀 셔츠가 있었다. 혜진이를 우리가 가져온 얇은 하얀 시트로 감쌌다. 많지 않았지만 뭔가는 있었다. 혜진아, 내가 말했다. 내 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침묵 게임 기억하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서 눈이 거대했다. 이게 네가 지금까지 할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말했다. 우리가 그 얼음 위에 있을 때 아빠나 엄마가 말하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어. 추워도, 아파도, 무서워도 움직이지 마. 이해하지? 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고는 너무 낮아서 거의 듣지 못할 정도로 우리 죽을 거야? 그 질문이 칼처럼 나를 꿰뚫었다. 거짓말하고 싶었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그냥 게임이라고 반대편에 도착하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북한에서 7년을 살았다. 이미 거짓말이 뭔지 알았다. 모르겠어. 나는 정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 머물면 절대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건 알아. 그리고 나는 시도하고 실패하는 게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나와 같이 갈래? 혜진이가 오랫동안 나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랑 갈게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살든 죽든 이 아이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는 걸 알았다. 어떤 체제도 깰 수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가자. 성호가 말했다. 오후 7시 42분이었다. 이명 순찰대는 오후 8시쯤 올 거였다. 완전히 얼어붙어야 하기 전에 얼음에서 최대한 멀리 갈 18분이 있었다. 덤불을 떠나서 강가에 접근했다. 내 발이 얼음에 닿는 순간 부츠를 통해서도 타는 듯한 추위를 느꼈다. 공기와는 다른 추위였다. 아래에서 오는 추위였다. 뼛속으로 파고드는, 마치 자신이 얼음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성호가 먼저 내려갔다. 매 걸음마다 얼음을 테스트하며 단단했다. 두꺼웠다. 좋았다. 우리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또한 울렸다는 뜻이었다. 모든 걸음이 겨우 들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유리악기로 연주된 음표처럼 우리는 기어갔다. 손과 무릎 위가 아니었다. 그건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러울 거였다. 배 위에서 팔꿈치와 무릎을 사용해서 한 번에 센티미터씩 앞으로 나아가며 혜진이는 성호와 나 사이에 있었다. 지우는 내 가슴에 묶여 있었다. 약 덕분에 완전히 의식이 없었다. 얼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웠다. 팔꿈치로 밀 때마다 내 몸이 조금만 미끄러졌다. 멀리 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통제력을 잃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추위. 하느님, 추위. 거꾸로 된 뜨거운 판 위에 있는 것 같았다. 타올랐다. 노출된 피부의 모든 센티미터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머릿속으로 세웠다.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둘, 셋, 밀어. 1미터, 2미터, 5미터. 그러고는 성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다. 멈추라는 신호. 모든 근육을 얼렸다. 내 뒤에 혜진이가 즉시 똑같이 했다. 그 모든 침묵 게임 덕분에 이제 그녀에게는 반사작용이었다. 왜 멈췄는지 들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바람만. 그러고는 들렸다. 목소리들, 남성, 북쪽 억양으로 한국어를 말하고 있었다. 경비병들, 오후 8시 순찰이 아니었다. 아직 여기 있으면 안 됐다. 다른 순찰이었다. 성우가 계산하지 않은 것, 아니면 어쩌면 돌아온 이전 순찰이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였다.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얼음을 쓸었다. 내 왼쪽 5미터에 빔이 지나가는 걸 봤다. 손전등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움직이면 그들이 우리를 볼 거였다. 숨 쉬지 않았다. 말 그대로 숨을 참았다. 옆에 혜진이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 얼음에 완전히 굳은 그녀의 작은 몸을 느낄 수 있었다. 경비병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 개소리 하기엔 너무 추워. 한 명이 말하는 걸 들었다. 안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한 명이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더 가까이. 이제 그들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1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를 직접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둠에 적응했으면, 달이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얼굴에 반사되면, 경비병 중 한 명이 멈췄다. 우리 바로 앞에서 내 심장이 뛰는 걸 멈췄다. 이게 전부였다. 우리를 봤다. 소리칠 거다. 쏠 거다. 하지만 그때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게 전부였다. 그냥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 거다. 그의 담배의 주황색 빛을 볼 수 있었다.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손을 뻗으면 그의 부츠를 만질 수 있었다. 서둘러. 다른 경비병이 말했다. 순환을 끝내야 해. 담배 피우는 경비병이 마지막으로 빨고 담배를 버렸다. 내 머리에서 2미터 떨어진 얼음에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빛나며 그러고는 두 경비병이 모두 걸어갔다. 그들의 부츠가 강가를 따라 다져진 눈 위에서 삐걱거렸다.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아니었다. 성호가 나를 훈련시켰다. 아무것도 전혀 들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 확실할 때까지 기다린다. 1분이 지났다. 2분, 3분. 마침내 성호가 주먹을 내렸다. 계속하라는 신호. 다시 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밀어.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내 팔이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내 다리는 감각이 없었다. 우리는 얼음 위에 겨우 시계를 봤다. 22분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미 사지의 감각을 잃고 있었다. 앞을 봤다. 성호가 천천히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 뒤에 혜진이가 너무 격렬하게 떨어서 그녀의 이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떠난 강가를 뒤돌아봤다. 어쩌면 30m를 커버했다. 중국을 향해 앞을 봤다. 아직도 최소 170m가 남아 있었다. 그때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성호는 이미 계산했을 거다. 우리는 이 횡단을 한밤에 할 수 없을 거였다. 이 속도로, 이런 멈춤으로, 극한의 추위와 끊임없는 순찰로 우리는 내 수학이 얼어붙은 마음을 통해 깜빡였다. 22분에 30m, 남은 170m. 경비병들을 위한 멈춤과 함께 우리 몸이 물리적으로 계속 기어갈 수 없기 때문에 휴식과 함께 우리는 20시간 이상 걸릴 거였다. 영하 20도 얼음 위에서 20시간 불가능했다. 어떤 인간도 그걸 살아남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앞에서 기어가는 남편을, 내 뒤에서 떨고 있는 딸을, 내 가슴에 의식 없는 아기를 느끼면서 나는 더 많은 걸 이해했다. 선택권이 없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지금 돌아가면 잡힐 거였다. 여기 머물면 얼어 죽을 거였다. 유일한 선택은 계속 가는 거였다. 센티미터씩, 센티미터씩, 시간마다. 얼마나 걸리든 27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 몇 시간이 어땠는지 거짓말하지 않겠다. 낭만적으로 만들거나 영웅적으로 들리게 하지 않겠다. 순수한 고통이었다. 말 그대로 얼어붙은 죽음인 표면 위를 센티미터씩 기어가는 거였다. 몸의 모든 신경이 멈추라고, 포기하라고, 그냥 누워서 추위가 너를 데려가게 하라고 비명을 지르는 걸 느끼면서 3시간째에 나는 이미 손가락을 느낄 수 없었다. 4시간째에 내 입술은 너무 갈라져서 움직일 때마다 피가 났다. 5시간째에 혜진이가 떨기를 멈췄는데 그게 떨 때보다 더 나를 공포에 떨게 했다. 왜냐하면 그건 그녀의 몸이 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계속 움직였다. 왜냐하면 대안은 죽음이었으니까. 성호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10분 폭발로 움직였다. 저주받은 그 얼음 위를 기어가고 밀고 미끄러지는 10분. 그 다음 경비병들이 오는지 듣고 쉬기 위해 5분 동안 멈췄다. 그 다음 또 10분 동안 움직였다. 매 휴식마다 성호와 나는 혜진이의 사지를 문지르는 것을 번갈아 했다. 순환을 유지하려고. 그녀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내 7살 아이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강했다. 지우는 내 가슴에 의식 없이 있었다. 20분마다 나는 그가 아직 숨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작은 몸에 귀를 댔다. 그 작은 한숨을 들을 때마다 거의 울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눈물이 내 뺨에 얼어붙을 거였다. 6시간째. 우리는 어쩌면 60m를 커버했다. 아직도 140m가 남아 있었다. 수학은 무자비했다. 그러고는 우리가 정말 죽을 거라고 처음으로 생각한 순간이 왔다. 우리가 움직임 기간 중 하나에 있을 때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나쁜 것. 차량 소리. 군용 트럭. 그 헤드라이트가 강이 중국 쪽 강가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성호는 속삭이지도 않았다. 그냥 입술로 단어를 만들었다. 헤드라이트가 얼음을 쓸었다. 그들이 찾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찾고 있었다. 트럭이 우리 정반대편에서 멈췄다. 엔진이 공회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뒤에 최소 4명의 군인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노출됐다. 여기 덤불이 없었다. 숨을 곳 뒤에 쌓인 눈도 없었다. 그냥 우리 하얗게 옷 입은 하얀 얼음 위에 평평하게 누워서 우리가 보이지 않기를 기도하며 군인 한 명이 트럭에서 내렸다. 손전등을 켜고 강가를 걷기 시작했다. 빔을 얼음 쪽으로 향하며 왼쪽으로 쓸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그 다음 우리를 직접 향해 빛이 나를 강타했다. 감은 눈꺼풀을 통해서도 그 따뜻함을 느꼈다. 이게 끝이었다. 우리를 봤다. 소리칠 거였다. 하지만 그때 트럭에서 누군가 중국어로 뭔가 소리쳤다. 군인이 소리쳐 대답했다. 웃었다. 손전등을 끄고 트럭으로 돌아갔다. 엔진이 으르렁거렸다. 트럭이 떠났다. 우리는 완전히 조명을 받았다. 그의 손전등 빔에 직접. 그런데 우리를 보지 못했다. 아니면 우리를 봤는데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 절대 알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었다. 계속 움직여. 성호가 속삭였다. 9시간째. 하늘이 동쪽에서 약간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빴다. 아주 나빴다. 낮 동안 우리는 완전히 보일 거였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성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흐릿했다. 나는 그의 혀가 추위와 탈수로 부어오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할 수 없어.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도 더 나은 소리가 아니었다. 더 빨리 움직이면 더 많은 소음을 낼 거야.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해가 뜨고 어쨌든 우리를 볼 거야. 그가 옳았다. 하지만 또한 틀렸다. 왜냐하면 더 빠르다는 건 더 많은 위험을 의미했으니까. 얼음이 크게 삐걱거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었다. 경비병이 우리를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우리 속도를 높였다. 5분 휴식으로 10분 움직임 대신 3분 휴식으로 15분 움직임을 했다. 더 많은 거리를 커버했다. 하지만 대가는 잔인했다. 11시간째의 성호는 피를 토하고 있었다. 그의 폐의 혈관들이 얼음장 같은 공기와 극한의 노력의 조합으로 터지고 있었다. 멈춰. 내가 그에게 말했다. 멈춰야 해. 멈출 수 없어. 그가 말했다. 얼음에 피를 뱉었다. 하얀색의 밝은 빨간 얼룩을 남겼다.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거야. 그가 또 옳았다. 우리 모두 알았다. 너무 오래 멈추면 근육이 얼어붙고 관절이 잠길 거였다. 다시 움직일 수 없을 거였다. 추위가 너를 데려갈 거였다. 12시간째. 정오. 우리는 그 얼음 위에 16시간 동안 있었다. 약 100m를 커버했다. 아직도 100m가 더 남아 있었다. 그러고는 지우가 깼다. 내 가슴에 그의 몸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그의 작은 입이 벌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알았다. 절대적인 확신으로 그가 울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아기들은 깰 때 운다. 본능이다. 생물학이다. 생후 6개월 아기와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없다. 그가 소리를 내기 전에 코트 아래 손을 넣고 그의 입에 내 젖꼭지를 밀어 넣었다. 그는 즉시 빨기 시작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신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있었다. 지우가 깨어 있었다. 수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유를 마치면 울 거였다. 아기들은 그렇게 한다.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아기들이 하는 모든 아기 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 소리 중 어떤 것도 내게 할 수 없었다. 그에게 약을 더 줘야 해. 나는 성호에게 속삭였다. 이미 얼마나 줬어? 그의 눈이 걱정스러웠다. 2번. 판매자가 24시간 동안 3번 이상은 안 된다고 했어. 24시간까지 얼마나 남았어? 시계를 봤다. 6시간 더. 성호가 우리 앞에 얼음을 봤다. 아직 가야 할 거리. 그 다음 북한을 향해 뒤를 봤다. 그 다음 나를. 밥만 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위험하지만 이 모든 게 위험해. 내 손이 너무 격렬하게 떨려서 시럽을 거의 쏟을 뻔했다. 반 용량.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정확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을 죽일 거였다. 전해준 것의 반이기를 바라는 걸 부었다. 지우에게 줬다. 그가 얼굴을 찡그렸지만 삼켰다. 10분 안에 다시 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3번 중 2번 반을 사용했다. 반만 남았다. 그리고 아직도 이 얼음 위에서 최소 10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15시간째, 오후 3시. 우리는 그 강에 21시간 동안 있었다. 내 마음이 이상한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거기 없는 것들을 봤다.
내 시야 주변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바람만 있을 때 목소리를 들었다. 성우가 더 나빴다. 혼잣말하는 걸 잡았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사라진 사람들,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들. 성우, 내가 말했다. 나랑 있어. 여기 있어. 그가 깜빡였다. 마치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방금 깨달은 것처럼 나를 봤다. 민지, 미안해. 나 1초 동안 사라졌어. 사라지지 마. 내가 말했다. 내가 너 필요해. 아이들이 너 필요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그가 싸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 그의 몸이 꺼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혜진이를 봤다. 그녀도 나쁜 상태였다. 그녀의 입술이 파랬다. 그녀의 눈이 유리 같았다. 그녀에게 말할 때 대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치 단어들이 그녀에게 도달하기 위해 킬로미터의 안개를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고 있었다. 넷, 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얼음이 우리를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을 했다. 너무 끔찍하고 수치스러워서 거의 토할 뻔한 생각. 만약 우리가 포기하면? 만약 그냥 일어나서 북한으로 돌아가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면? 걷고 있었는데 혼란스러웠다고? 죽지 않을 거야. 벌 받을 거야, 그래. 어쩌면 노동 수용소로 보내질 거야. 하지만 살아있을 거야.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야. 이것보다 낫지 않아? 이 강에서 얼어 죽는 것보다? 그 생각은 너무 유혹적이었다. 너무 매혹적이었다. 너무 쉬울 거였다. 그냥 일어나기, 돌아가기, 고통을 멈추기, 성우를 봤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그가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봤다. 안 돼. 그가 말했다. 마치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돌아갈 수 없어. 왜 안 돼? 말들이 막을 수 있기 전에 나왔다. 왜 그냥 살 수 없어? 살아남을 수 없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성호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더 가까이 기어왔다. 그의 얼어붙은 손을 내 얼어붙은 뺨에 댔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었다. 돌아가면 우리는 살아있지 않을 거야. 존재하고 있을 거야. 차이가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존재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가 말했다. 삶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유를 받을 자격이 있어. 살아남기 위해 침묵 게임을 할 필요 없는 세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가 옳았다. 싫었다. 그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쉬운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하지만 그가 옳았다. 만약 못하면 나는 속삭였다. 만약 여기서 죽으면 그럼 자유롭게 되려고 시도하다가 죽는 거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많아.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다. 그의 입술이 너무 차가워서 유령한테 키스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계속 움직여. 민지. 그래서 나는 움직였다. 18시간째. 둘째 날 오후 6시. 우리는 그 얼음 위에 24시간 내내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내 몸이 갑자기 멈췄다. 고통이 그냥 사라졌다. 따뜻함을 느꼈다. 편안했다. 거의 평화로웠다. 내 마음의 일부, 아직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저체온증이었다. 최종 단계. 내 몸이 꺼지고 있었다. 느끼는 따뜻함은 진짜가 아니었다. 내 뇌가 죽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고통이 없는 게 너무 좋게 느껴졌다. 따뜻함을 느끼는 게 너무 좋았다. 어쩌면 잠깐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딱 1분, 쉬기. 민지, 성호의 목소리가 나를 꿰뚫었다. 소리치는 건 엄청난 위험이었다. 경비병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잠들고 있었고, 영하 20도 얼음 위에서 자는 건 죽음을 의미했다. 자지 마. 그가 말하고 있었다. 민지, 나봐, 나봐. 눈을 뜨도록 강요했다. 몇 년이 걸린 것 같았다. 성호가 내 앞에 있었다. 끔찍해 보였다. 그의 입술이 동상으로 검게 변했다. 그의 피부가 밀랍처럼 아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타오르고 있었다. 너무 가까워. 그가 말했다. 봐. 내 머리를 돌렸다. 몇 년이 걸린 것 같았다. 그리고 봤다. 중국 강가.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어쩌면 40m? 30m?
거의 다 왔다. 갈 수 있어. 성호가 말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민지, 혜진이를 봤다. 그녀도 그 이상한 가짜 따뜻함 단계에 있었다. 그녀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약간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게 무서웠다. 왜냐면 미소 지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혜진아,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돌이 구르는 것처럼 들렸다. 혜진아, 일어나. 그녀의 눈이 조금 더 떠졌다. 엄마? 새 게임이 있어. 내가 말했다. 모든 단어가 노력이었다. 경주 게임이라고 해. 할 수 있어? 피곤해요, 엄마. 알아, 아가.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여기서 중국을 볼 수 있어. 보여? 보여줬다. 바로 저기. 경주 게임을 하면 거기 도착할 수 있어. 그리고 음식이 있을 거야. 따뜻함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절대 다시 침묵 게임을 하지 않을 거야. 약속? 약속해. 진실인지 몰랐다.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게 해야 했다. 우리가 밀었다. 냈다.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조차 모르겠다. 우리 몸에 남은 게 없었다. 에너지도 없었다. 비축분도 없었다. 순수한 의지로 작동하고 있었다. 30m, 25m, 20m. 이제 강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작은 흙길을 볼 수 있었다. 15m. 그러고는 두려워하던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들, 북한말, 경비병들. 오후 마지막 순찰 중 엎드려 성우가 쉿소리를 냈다.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몰랐다. 이번엔 내 몸이 그냥 멈출 수도 있었다. 경비병들이 말하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우리 뒤 북한 강가 바로 위에 있었다. 돌아서면 얼음을 주의 깊게 보면 저기 뭔가 있어. 그들 중 한 명이 말하고 있었다. 내 심장이 멈췄다. 우리를 봤다. 아마 동물일 거야. 다른 한 명이 말했다. 아니면 그림자, 해질녘이야. 그림자가 장난치지. 확인해야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추워. 두 번째 경비병이 말했다. 그리고 늦으면 저녁 놓칠 거야. 가자. 긴 멈춤. 10초, 20초. 알았어. 가자.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지금. 성우가 말했다. 지금. 가자. 일어섰다. 정말 일어섰다. 26시간 만에 처음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뛰었다. 진짜 뛰는 건 아니었다. 비틀거리는 것에 가까웠다. 좀비처럼. 우리 다리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중국을 향해, 자유를 향해. 10m, 5m, 3m. 그러고는 내 발이 땅에 닿았다. 진짜 땅, 중국 땅. 건넜다. 쓰러졌다. 냈다. 그냥 강가에 무너졌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냥 건넜다는 걸만 알았다. 살아남았다는 걸. 그 얼음 위에서 26시간 40분. 하지만 살아남았다. 중국 땅에 있다는 게 우리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사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했다. 중국은 북한과 협정이 있다. 북한 탈북자들을 발견하면 돌려보낸다. 질문하지 않는다. 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냥 트럭에 태우고 국경으로 다시 데려가고 북한 경비병들에게 넘긴다. 그리고 모두가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 고문, 처형, 아니면 더 나쁘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 년. 그래서 중국에 있다는 건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빠르게. 비록 우리 중 누구도 무너지지 않고 몇 걸음 이상 걸을 수 없었지만 성호와 나는 더 이상 전혀 걸을 수 없는 혜진이를 번갈아 업었다. 그녀의 발이 너무 얼어붙어서 확인하려고 부츠를 벗기려고 했을 때 피부에 달라붙었다. 쉬는 채로 두어야 했다. 아래 어떤 손상이 있는지 감히 보지 못했다. 지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 약초 약 3번으로 거의 30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다. 너무 많은지 몰랐다. 그의 작은 몸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 작은 심장이 뛰는 걸 들을 때마다 압도적인 감사함을 느꼈다. 걸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비틀거렸다. 강에서 멀어지는 작은 흙길을 따라가며 어디로 이어지는지 전혀 몰랐다. 지도가 없었다. 계획이 없었다. 그냥 국경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해가 완전히 떴다. 아름다운 2월 아침이었다. 맑고 푸른 하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눈,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웠을 거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낮이라는 건 우리가 보인다는 뜻이었다. 어떤 지역 농부, 어떤 경찰 순찰, 누구나 우리를 보고 신고할 수 있었다. 1시간이었을 수도 3시간이었을 수도 있는 시간 후에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건물을 봤다. 작은 농가, 고립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시도해야 해. 성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거친 속삭임이었다. 도움 없이는 더 갈 수 없어. 그가 옳았다. 우리는 우리 힘의 끝에 있었다. 혜진이는 의료 치료가 필요했다. 우리 모두 필요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보기 전에 거리에서 나와야 했다. 문에 다가갔다. 성호가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민지, 그가 말했다. 만약 이게 잘못되면,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고하면 알아줬으면 해. 안 돼. 내가 그를 가로막았다. 이별 인사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우리 모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문을 두드렸다.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고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문이 조금 열렸고 중년 중국 여자가 우리를 쳐다봤다. 우리를 봤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다. 4명 흠뻑 젖고 얼어붙고 명백히 죽음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호가 서툰 중국어로 뭔가 말했다. 장마당의 상인들에게서 몇 가지 기본 문구를 배웠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 한국. 여자가 어깨 너머로 집 안쪽을 봤다. 그러고는 우리를 다시 봤다. 그녀의 눈에서 계산을 볼 수 있었다. 우리를 도우면 당국과 심각한 문제를 겪을 위험이 있었다. 우리를 거절하면 우리는 아마 그녀의 재산에서 죽을 거였다. 제발. 나는 속삭였다. 그녀가 한국어를 이해하는지 몰랐지만 어쩌면 내 목소리의 절망의 톤을 이해할 거였다. 제 아이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변했다. 성우의 팔에 있는 혜진이를 봤다. 내 가슴에 감싸진 지우를 봤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완전히 열고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 작은 집 안의 따뜻함은 얼굴에 맞은 것 같았다. 피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내 뺨이 즉시 따끔거리고 타기 시작했다. 따뜻함이 그것들에 도달했을 때 내 손가락과 발가락이 고통 속에서 폭발했다. 여자가 우리를 작은 뒤쪽 방으로 데려갔다. 앉으라고 손짓했다. 담요를 가져왔다. 뜨거운 물을 가져왔다. 음식을 가져왔다. 단순한 쌀과 채소국이었지만 우리에겐 축제였다. 그녀는 한국어를 말하지 못했고 우리는 거의 중국어를 못했지만 어떻게든 소통했다. 손짓을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해, 언어를 초월하는 그 보편적인 인간 이해를 통해 그녀는 우리가 강을 건넜다는 걸 이해했다. 우리가 도망치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를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했다. 그 집에서 3일을 보냈다. 휴식, 회복, 상처 치료의 3일. 이름이 류라는 걸 알게 된 여자가 우리 동상을 위한 연고를 가져왔다. 성호의 상처를 위한 붕대. 둘째 날 아침, 마침내 깬 지우를 위한 따뜻한 우유. 혼란스러웠지만 살아있었다. 하지만 영원히 머물 수 없었다. 류는 손짓을 통해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걸 분명히 했다. 순찰이 있었다. 검문이 있었다. 탈북자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셋째 날 밤, 류가 다른 사람을 집에 데려왔다. 유창한 한국어를 말하는 40대쯤의 중국 남자였다. 사람들이 나를 운반책이라고 불러. 그가 말했다. 브로커였다.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도록 돕는 사람들 중 하나. 류가 나한테 연락했어. 당신들이 한국에 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네, 성호가 즉시 말했다. 얼마예요? 운반책이 가격을 말했다. 천문학적이었다. 우리가 가진 것의 5배. 그만큼 없어요. 성호가 말했다. 운반책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도와줄 수 없어요. 여행이 위험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뇌물 줘야 해요. 교통편 비용, 숙박, 위조 서류. 싸지 않아요. 잠깐만요. 성호가 말했다. 배낭을 잡고 비닐로 쌓인 공책을 꺼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공책은 우리 탈출의 모든 목적이었다. 우리가 모든 걸 걸었던 이유였다. 성호가 공책을 펴서 운반책에게 보여줬다. 이건 그가 말했다.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문서화예요. 이름, 날짜, 처형 세부사항, 실종, 책임 있는 관리 이름, 정치범 수용소 위치, 모든 것. 운반책이 페이지들을 봤다. 그의 눈이 커지며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제가 직접 기록했어요.
성우가 말했다. 8개월 동안 저는 엔지니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과 인력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봤어요.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건 공책을 들어 올렸다. 이건 인권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정부들이 정권 관리들에 대한 사건을 구축하기 위해, 제재를 위해, 정의를 위해. 그래서 내가 이걸로 뭘 하길 바라는데요. 운반책이 물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세요. 성호가 말했다. 그리고 도착하면 저는 이걸 올바른 당국에 넘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거기 도착하도록 도운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할 거예요. 그게 당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만들 거예요. 당신을 보상할 단체들, 당신을 보호할 정부들. 운반책이 오랫동안 이걸 고려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공책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도착하는 걸 봐야 해요. 끝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의 약속으로 우리를 데려갈 브로커를 갖게 됐다. 하지만 여기 한국 국가정보원이 전해본 적 없던 부분이 있다. 여기가 우리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들이 경악한 이유다. 아기를 데리고 건넜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건 드물었지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었다. 그 얼음 위에서 거의 27시간을 보냈다는 것만도 아니었다. 그건 비범했지만 생존 가능했다. 성호가 그 공책에 기록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들에는 처형과 실종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정 범죄에 책임 있는 특정 북한 관리들의 이름이 있었다. 정권이 사망자 수를 숨기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국제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요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이름, 위치, 작전 방법. 성호가 들은 대화에서 본 문서에서 그가 충성스럽다고 생각한 취한 관리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에서 수집한 모든 것. 3개월 후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가는 구불구불한 여행 후 마침내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그 공책을 국정원 관리들에게 넘겼을 때 방 안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관리 중 한 명이 마침내 말했다. 당신들이 뭘 가져왔는지 알아요? 증거요. 성호가 단순히 말했다. 아니요, 관리가 말했다. 폭탄을 가져왔어요. 이 정보는 올바르게 다뤄지면 네트워크 전체를 해체할 수 있어요. 정권 관리들을 국제 정의로 이끌 수 있어요.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관리가 우리를 받고 나는 내 인생에서 권위자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봤다. 존경, 당신들이 한 것. 그가 말했다. 그 얼음 위에서 27시간 자녀들과 함께 이걸 보호하기 위해 그건 멈췄다. 말이 없네요. 그때 성우가 내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했어요. 그가 말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증언해야 했어요. 제가 한 건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모든 게 마법처럼 더 나아진다고 믿는다. 마지막 선을 넘으면 갑자기 자유롭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한국에 도착하는 게 진짜 일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다른 규칙으로, 다른 기대로. 기술적으로는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처음 3개월은 하나원에서 살았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부 재정착센터. 거기서 남한 사회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 ATM 사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일자리 지원하는 법, 진짜 배고픔, 진짜 두려움, 진짜 억압을 한 번도 알지 못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법. 혜진이가 우리 중 누구보다 빨리 적응했다. 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한다. 8살에 이미 서울 억양으로 말했다. 이미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영어 외래어를 사용했다. 이미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모르는 지우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에게 이게 정상이다. 이 자유, 이 풍요, 인민반장의 발걸음 소리가 문 밖에서 나는 게 뭔지 절대 알지 못할 거다. 라디오를 베개 밑에 숨기는 게 뭔지 절대 알지 못할 거다. 나무 껍질을 먹을 정도로 배고픈 게 뭔지 절대 알지 못할 거다. 가끔 지우를 본다. 이제 공룡과 태권도를 좋아하는 에너지 넘치는 6살 소년. 그리고 얼음 위
내 가슴에 감싸진 그 약에 취한 아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운다. 슬픔 때문이 아니다. 안도감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 다시 그 아기가 될 필요가 없을 거니까. 하지만 성호와 나에게 적응은 더 어려웠다. 성호는 죄책감과 싸웠다. 생존자 죄책감. 그 공책에 이름을 적은 모든 사람들, 죽거나 사라진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는 여기 있었다. 살아 있었다. 안전했다. 가족과 함께. 왜 왜 그들이 아니라 그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었나? 비명을 지르며 깨지 않고 밤새 잘 수 있게 되기까지 2년의 치료가 걸렸다. 아직도 악몽을 꾼다. 아마 항상 꿀 거다. 나에게는 투쟁이 달랐다. 내가 한 모든 작은 결정들의 무게였다. 지우에게 그 약을 준 매번, 혜진이에게 추위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도록 강요한 매번, 돌아가는 대신 계속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 옳은 결정을 했나? 모르겠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무슨 대가로? 혜진이는 동상으로 발가락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있다. 원하던 대로 발레를 절대 할 수 없을 거다. 지우는 의사들이 내가 준 약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발달 문제가 있다. 성호는 폐에 흉터 조직이 있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절대 뛸 수 없다는 뜻이다. 가치가 있었나? 그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때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가는 내 아이들을 본다. 잘못된 말을 할까 걱정하지 않고 공원에서 노는 그들을 본다.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방문하고 싶은 곳에 대해 그들의 미래를 꿈꾸는 그들을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래, 가치가 있었다. 작은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자리를 구했다. 화려하지 않다. 급여가 좋지 않다. 하지만 정직하다. 아무도 이웃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했는지 묻지 않는다. 아무도 자아 비판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내 충성심을 확인하지 않는다. 성호는 이제 인권단체에서 일한다.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을 문서화한다. 북한 정권 관리들에 대한 사건을 구축하는 걸 돕는다. 그의 공책, 그 얼음 위에서 27시간 동안 보호한 그 페이지들은 세계의 별도 국제 인권 사건에서 증거가 됐다. 그가 적은 이름의 일부 사람들은 제재를 받았다. 일부는 국제적으로 여행이 금지됐다. 작은 종류의 정의다. 충분하지 않다.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뭔가는 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산다. 방 2개. 실제 음식을 실제로 요리할 수 있는 부엌. 매일 작동하는 온수가 나오는 욕실. 24시간 전기가 있다. 누구에게 뇌물을 주거나 체포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필요한 걸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이 있다. 작은 것들이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하지만 우리에게 각각은 기적이다. 매일 아침 깰 때 순간이 있다. 딱 1초. 어디 있는지 있는. 내 몸이 아직도 청진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공황에 빠진다. 그 익숙한 공황. 뭔가 잘못했나?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나? 우리를 잡으러 오나? 하지만 그때 눈을 뜨고 덮을 필요가 없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본다. 혜진이가 방에서 학교에서 배운 케이팝 노래를 부르는 걸 듣는다. 지우가 TV에서 만화를 보며 웃는 걸 듣는다. 그리고 기억한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자유롭다. 해냈다. 모든 탈북자가 행복한 결말을 갖는 건 아니다. 적응하기 위해 싸운 많은 사람들을 안다. 외롭고 고립되고 자기네 종류의 고통을 한 번도 알지 못한 사람들과 연결할 수 없다고 느낀 사람들. 일부는 심지어 북으로 돌아갔다. 거기가 더 나아서가 아니다. 최소한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해하는 날들이 있다. 자유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날들.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결정이 너무 많을 때, 실패할 방법이 너무 많을 때. 북한에서는 너의 삶이 완전히 통제된다. 자유가 없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없다. 너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 정확히 안다. 규칙이 정확히 무엇인지 안다. 그것들을 어기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여기서는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또한 너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너의 선택에, 너의 실패에. 그건 평생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을지 들었을 때 무거운 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고 있다. 천천히. 하루에 한 번씩. 혜진이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 남쪽으로 오는 다른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다. 적응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 덜 외롭게 느끼도록. 다르게 있어도 괜찮다는 걸 이해하도록. 지우는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한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자유의 아름다움이다. 원하는 게 될 꿈을 꿀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룰 거다. 아니면 어쩌면 아닐 거다. 하지만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가능성. 너 자신의 길을 선택할 그 단순한 가능성. 그게 우리가 그 얼음 위에서 27시간을 보낸 이유다.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다.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다. 가능성을 위해서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단순한 진실로 줄일 때, 그 고통의 모든 초가 가치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